12명의 생명을 구한 건 최신 장비도, 위성도, 인공지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였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데이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놓친 위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캐나다 로키 산맥 지질센터가 개 짖는 소리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 왔습니다. GDP, 국토 면적, 과학기술 투자, 그 어떤 수치로 봐도 한국은 캐나다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계였을까요? 무엇이 그 하얀 개를 영웅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 개는 위성도 잡지 못한 위험을 알아챘을까요? 이 영상은 그 놀라운 진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던 개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산사태 예보센터의 수석 지질학자죠.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데이터와 과학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수십 개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로키 산맥 일대는 늘 위험합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퍼 박사님, 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조수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엔 낯선 동양인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죠. 센터장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퍼 박사,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제이든 김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산악 구조 전문가시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산사태 예측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희는 최첨단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진계, 경사계, 지하수위 측정기. 모든 게 완벽했죠. 안녕하세요. 하퍼 박사님, 저는 특별한 동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특별한 동료? 설마 한국에서 새로운 장비를 개발했나 싶었죠. 그런데 그가 꺼낸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개가 동료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버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 백설이라고 합니다. 순혈 진돗개죠.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개들이 자연재해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1세기에 개의 본능으로 산사태를 예측한다고. 이게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김 선생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는 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개 한 마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이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보완이죠. 기계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동물의 본능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로버트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지만 이미 늦었죠. 죄송하지만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말하죠. 제이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침착해 보였죠. 하퍼 박사님, 한국에는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개가 짖는 쪽에서 적이 나타났다라고요. 조선시대 병사들은 개의 짖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과학이 없던 시절에도 생명을 지킨 건 본능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로 현대 과학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우스웠어요. 김 선생님, 전 당신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산사태를 막을 순 없습니다.
회의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죠. 하지만 상부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국제협력 차원이라나 뭐라나. 며칠 후 백설이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꽤 큰 개였어요. 하얀 털이 눈처럼 빛났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저 개일 뿐이었어요. 하퍼 박사님, 백설을 소개합니다. 제이든이 개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시큰둥했죠. 일본에서 파견 나온 지질학자 시게루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하군요. 과학 대신 동물을 믿다니. 시게루의 냉소적인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제이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는 낮음. 향후 2주간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을 것으로 예측됐죠.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설이었겠죠. 저는 헤드폰을 끼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개의 감정 과잉 쇼에 신경 쓸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하얀 개가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줄지도요. 데이터만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불쾌한 기억을 일로 잊고 싶었죠.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이든이 백설과 함께 센터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인데 말이죠. 걔는 코를 땅에 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막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벌써 출근하셨네요. 하퍼 박사님. 제이든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죠. 김 선생님도 일찍 오셨군요. 산책인가요? 훈련입니다. 백설이 이 지역의 지형과 냄새를 익히고 있어요. 냄새를 익힌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걔가 냄새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산사태는 지질학적 현상이지 냄새로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던 저를 제이든이 불렀습니다. 하퍼 박사님. 잠시만요. 백설이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돌아봤어요. 백설이 센터 북쪽 언덕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낮춘 채로. 그냥 다람쥐나 토끼를 봤겠죠. 아닙니다. 백설은 야생동물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뭔가 다른, 더 큰 위험을 감지했을 때만 이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부터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다니. 김 선생님,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북쪽 언덕 센서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저는 제이든을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띄웠어요. 지진계 수치 정상, 경사계 변화 없음, 지하 수위 안정. 모든 게 완벽했죠. 보시다시피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 시게루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가 코웃음을 쳤죠. 걔가 뭘 감지했다고요? 김 선생, 당신의 나라는 아직도 샤머니즘을 믿나 봅니다. 제이든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시게루 박사님.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은 품종이죠.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됐습니다. 군사적 목적이라. 웃기는군요. 시게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도 거들었죠. 김 선생님, 현대전에서 개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제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조선시대 병법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가 짖는 방향을 주시하라. 그곳에서 적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임진왜란 한 때도 진돗개들이 왜군의 접근을 미리 알려 마을을 지킨 사례가 많습니다. 그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든은 물러서지 않았죠. 하퍼 박사님은 동물의 본능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를 기억하시죠? 동물들이 먼저 대피했습니다. 과학이 감지하지 못한 위험을 동물들은 알았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였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이든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춰 세웠죠. 하퍼 박사님, 전 박사님의 남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 알래스카 눈사태 사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죠? 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한국 구조팀이 파견됐었죠. 개들과 함께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만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5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남편 데이비드가 묻힌 그 눈 속. 한국 구조팀이 왔었죠. 개들을 데리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난 뒤였죠. 그때 그 개들도 쓸모없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저 짖기만 했을 뿐. 제 말에 제이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개들이 짖었던 곳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개들이 특정 지점을 향해 계속 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측에서 그곳은 안전하다며 수색을 거부했죠. 저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엔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연구실을 나가려던 제이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백설은 특별합니다. 그 조상은 실제로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병사였죠.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위험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죠.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의 데이터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완벽한 숫자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데이비드를 구하진 못했죠. 밖에서 또 백설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쪽을 향해 계속해서 마치 뭔가 경고하듯이. 저는 헤드폰을 더 꽉 눌렀었어요. 개 짖는 소리 따위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게 웃기지 마.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설은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북쪽 언덕을 향해 짖고 특정 지점을 응시하고 불안하게 서성이는 것. 저는 일부러 그 광경을 외면했죠.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개 말이야. 계속 북쪽만 쳐다본대.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봐. 설마 그냥 개잖아.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들이 거슬렸어요. 과학자들이 미신에 흔들리다니. 저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이든과 백설이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북쪽 언덕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순전히 호기심에서였어요. 그 개가 뭘 그렇게 집착하는지 보고 싶었죠. 하퍼 박사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제이든이 저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지형 확인차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언덕을 올랐어요. 백설은 앞서가며 주변을 살폈죠. 특정 지점에 도착하자 개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땅을 파듯 발로 긁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여기서 항상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이든이 설명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겉보기엔 평범한 숲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고 바닥엔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봤습니다. 토양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땅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미묘한 진동이었어요. 이건 뭔가 느끼셨나요?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착각인 것 같습니다. 센서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백설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제 옆에서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제 옷자락을 물었어요. 마치 여기서 빨리 떠나자는 듯이. 백설아, 안 돼. 제이든이 말렸지만 걔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죠. 결국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센터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아까 그 미세한 진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퍼 박사 뭔가 발견한 게 있나? 시게루가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다 정상입니다. 그 한국계가 또 쇼를 했다면서? 당신까지 현혹된 건 아니겠지? 시게루의 조롱에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죠. 정말로 제가 걔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5년치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죠. 혹시 놓친 패턴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이든이었어요. 하퍼 박사님, 죄송한데 지금 백설이 이상해요. 계속 짖고 있습니다. 새벽에 개가 짖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급박하게, 마치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외치는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어요. 결국 옷을 입고 센터로 향했죠. 센터에 도착하니 백설이 정말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북쪽을 향해 온몸으로 경고하듯이.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낸 채로요. 언제부터 이랬나요? 1시간 전부터요. 진정시키려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모든 수치는 정상. 하지만 백설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북쪽 언덕 지하 10m 지점. 온도가 0.3도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론 무시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상하네요. 이 시간에 지하 온도가 오를 이유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백설이 더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그거야 그거 라고 외치는 것처럼. 걔가 이걸 감지했단 말인가요? 제 질문에 제이든이 대답했어요. 백설의 조상들은 땅 속의 미세한 변화도 감지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땅굴을 파고 접근하는 적을 미리 알아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0.3도 변화를 걔가 느꼈다고. 최첨단 센서도 겨우 잡아낸 수치를요. 하지만 이 정도 변화는 위험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변동 범위 내니까요. 그때 시게루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인데도 말끔한 차림이었죠. 무슨 소란입니까? 개 짖는 소리가 동네 다 울리는군요. 시게루 박사, 북쪽 지하 온도가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0.3도. 그게 뭐가 문제죠? 오차 범위 아닙니까? 시게루의 말이 맞았어요. 과학적으로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백설은 계속 짖었습니다. 더 크게, 더 절박하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북쪽 언덕에 추가 센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시게루가 비웃었죠. 개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 판단입니다. 새벽녘, 우리는 추가 센서를 설치했어요. 백설은 그제야 조금 진정했죠. 하지만 여전히 북쪽을 경계하는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이든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퍼 박사님, 백설을 믿어주셔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저 확인하는 거죠. 과학자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간절히 경고하는 듯한 그 눈빛이.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백설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에서 온 그 낯선 개가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건은 3일 후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센터에 출근했어요. 추가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북쪽 언덕의 지하 온도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른 수치들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봐요, 하퍼 박사. 결국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시게루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저도 안도했죠. 개의 짖음에 흔들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 제이든과 백설이 또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지역을 순찰하는 모양이었죠. 백설은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하지만 북쪽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인 남쪽 계곡에서 산사태 징후가 감지된 거죠. 남쪽 계곡 경사도 급변! 산사태 임박!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황급히 모니터로 달려갔죠. 데이터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남쪽 계곡의 모든 수치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피령 발동. 남쪽 계곡 일대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켜. 저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우리 시스템이 이걸 미리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밖에서 제이든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퍼 박사님, 백설이 남쪽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험한 건 여전히 북쪽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데이터를 보세요. 남쪽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이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백설은 3일 전부터 북쪽만 경계했습니다. 한 번도 남쪽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걔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죠. 정말로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완벽한 데이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작한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센터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남쪽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죠. 북쪽 언덕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여전히 북쪽 데이터는 정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북쪽 언덕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의 완벽한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죠. 남쪽도 북쪽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상황 확인 빨리! 다행히 북쪽엔 주거 지역이 없었어요. 하지만 등산로가 있었죠. 주말이라 등산객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북쪽 등산로에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구조대를 급파했지만 무너진 지형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죠. 그때 제이든이 나섰습니다. 백설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며칠째 그 지역을 순찰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백설은 구조대를 이끌고 무너진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걔는 안전한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은 집안만 골라서 걸었죠. 2시간 후 구조대가 돌아왔습니다. 3명 모두 무사했어요. 한 명은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죠. 그 개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겁니다. 정확히 고립된 위치로 안내했어요. 구조대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남쪽 계곡의 급격한 변화는 북쪽 언덕 붕괴의 영향이었던 겁니다. 지하 안반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백설은 진짜 위험이 북쪽임을 알고 있었어요. 3일 전부터요. 우리의 센서보다 정확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제이든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시게루는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우연히 일치일 뿐이야.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백설은 정말로 뭔가를 감지했고 우리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5년 전 알래스카에서 한국 구조견들이 짖었다던 그곳. 혹시 그때도 데이비드, 내가 틀렸던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백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저 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아는 존재로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죠.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챕터 5. 개는 인간보다 똑똑하다. 첫 번째 사건 이후 센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백설을 보는 눈빛이 바뀌었죠. 호기심과 경외가 섞인 시선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갈등했어요. 과학자로서 개의 직감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퍼 박사님, 함께 순찰 좀 돌까요? 일주일 후 제이든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설이 어떻게 위험을 감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센터 주변을 걸었습니다. 백설은 앞서가며 주변을 살폈죠. 평범해 보이는 산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설이 멈춰 섰습니다. 동쪽 능선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꼬리를 낮추고 긴장했죠. 또 뭔가 느꼈나 봅니다. 제이든이 말했어요. 저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역시나 겉으론 아무 이상이 없었죠. 매번 이런가요? 그냥 막연히 경계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백설은 명확한 이유 없이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설을 따라 동쪽으로 향했어요. 능선에 올라서자 백설이 특정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지점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열기였죠. 손을 대지 않으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지열 활동이. 하지만 이 지역은 지열지대가 아닌데. 백설은 이런 미세한 변화도 감지합니다. 냄새, 온도, 진동,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도요. 제이든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센서에만 의존하는 동안 놓치고 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센터로 돌아와 동쪽 능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동쪽 능선 지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요. 시게루가 또 반대했죠. 개 때문에 모든 지역을 다시 조사하자는 겁니까?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북쪽 언덕도 우리가 놓쳤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동쪽 능선 지하에서 오래된 빈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폐광이었죠. 기록에도 없던 아주 오래된 폐광이었어요. 지하수가 스며들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백설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제이든이 설명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하에 빈 공간이 있으면 미세한 기류 변화가 생기죠. 개들은 그걸 감지해요. 그럼 백설은 단순히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돗개는 특히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합니다. 저는 백설을 새롭게 봤어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진 존재였죠. 그날부터 저는 백설과 함께 순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백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게 됐죠. 귀를 쫑긋 세우면 소리를 감지한 것이고, 코를 킁킁거리면 냄새 변화를 느낀 것, 꼬리를 낮추면 위험을 감지한 것이고, 발로 땅을 긁으면 그 아래 뭔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백설이 하퍼 박사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네요. 어느 날 제이든이 말했어요. 정말로 백설은 제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가끔은 제 손을 핥기도 하고,
제 옆에 앉아 같이 경계를 서기도 했어요. 제이든 씨, 진돗개가 정말로 전쟁에서 활약했나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제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죠. 임진왜란 때 의병들과 함께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이 접근을 미리 알려주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줬죠. 심지어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개들도 많았어요. 왜 진돗개만 그런 능력이 있죠? 진도라는 섬이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고립된 섬에서 수백 년간 순수 혈통을 유지하며 진화했죠. 거친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면 뛰어난 감각과 지능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백설을 바라봤어요. 하얀 털 아래 숨겨진 수백 년의 역사가 느껴졌죠. 그런데 시게루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개가 아무리 뛰어나도 과학을 대체할 순 없어. 우리가 걔한테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때로는 본능이 데이터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걸. 시게루 박사, 과학과 본능은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건 하퍼 박사의 생각일 뿐이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제 생각은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백설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진돗개의 역사, 능력, 특성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죠. 한국인들이 왜 이 개를 그토록 아끼는지 이해가 됐어요.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하며 영리하다.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목숨을 걸고 지킨다.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어요. 알래스카에서 한국 구조견들이 그렇게 짖었던 이유. 혹시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개가 인간보다 똑똑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뭔가를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과 소통하는 능력, 위험을 직감하는 본능 같은 것들을요. 운명의 날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폭우가 쏟아졌어요. 캐나다 서부를 강타한 봄 폭풍이었죠. 센터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폭우는 산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니까요. 전 지역 위험도 상승. 특히 동쪽 능선 쪽을 주의해서 봐요. 저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전 백설이 찾아낸 그 폐광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죠. 백설도 평소와 달랐어요. 센터 안을 불안하게 서성이며 계속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에 묻혔지만 가끔씩 낮게 으르렁거렸죠. 오후 2시쯤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쪽 능선 폐광 입구 붕괴. 조사팀 5명이 갇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폐광 안전 점검을 위해 들어간 조사팀이었죠. 폭우로 약해진 입구가 무너진 겁니다. 구조대 출동. 장비 준비해. 모두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붕괴 지점이 너무 깊었고 계속되는 비로 추가 붕괴 위험이 컸죠.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도면도 없고 어디를 파야 할지. 구조대장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갇힌 사람들의 산소는 한정적이었죠. 그때 제이든이 나섰습니다. 백설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게루가 소리쳤어요.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걔한테 맡기자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백설 부탁해요. 백설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 같았죠. 곧바로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백설을 따라갔어요. 걔는 무너진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죠. 여기는 입구에서 꽤 떨어진 곳인데. 구조대장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백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팠죠. 잠깐, 여기 바람이 새어 나와요. 한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백설이 판 곳에서 미세한 공기 흐름이 느껴졌죠. 통기구다. 옛날 광산 통기구. 파, 빨리 파.
구조 장비가 동원됐어요. 파내려가자 정말로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통기구였죠. 생존자 응답하라! 들리는가? 무전기에서 희미한 응답이 들려왔어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통로가 너무 좁았어요. 그때 백설이 통로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 돼. 백설. 위험해. 제이든이 말렸지만 백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몸에 소형 카메라와 로프를 묶고 들여보냈죠.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무전기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개가 왔어요. 우리 위치를 찾았어요. 백설은 정확히 생존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로프를 따라 위치를 확인한 구조대는 그쪽으로 굴을 뚫기 시작했죠. 하지만 백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백설, 백설. 제이든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카메라에 백설의 모습이 잡혔어요. 다친 조사원 옆에 앉아 있었죠.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게 대단하네요. 구조대장이 감탄했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백설은 단순히 길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추가 붕괴 위험 속에서도 구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3시간 후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됐어요. 그리고 한 명씩 모두 구출됐죠. 마지막으로 백설이 나왔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하얀 개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백설 고마워. 저도 모르게 백설을 안았어요. 젖은 개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죠. 이 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알았으니까요. 시계로도 이번엔 아무 말이 없었어요. 5명의 목숨을 구한 백설 앞에서 할 말이 없었겠죠. 병원으로 이송된 조사팀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한 명이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죠.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 백설의 활약이 보도됐어요. 한국에서 온 구조견이 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진돗개 백설은 TV를 보던 제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백설의 할아버지도 구조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그 피가 이어진 겁니다. 저는 백설을 바라봤어요. 녀석은 피곤한지 제이든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제이든 씨, 한국에서는 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족이죠. 특히 진돗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싸우고, 함께 늙어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백설은 정말로 우리의 동료였습니다. 과학이 놓친 것을 찾아내고 기계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파바. 제가 그때 외쳤던 말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백설을 완전히 믿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백설은 그 믿음에 답했습니다. 시계루가 다가왔어요. 하퍼 박사,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죠. 과학만능주의자였던 시계루도 인정한 겁니다. 백설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요. 그날 이후 백설은 센터의 정식 일원이 됐어요. 명예구조견 자격증도 받았죠. 하지만 백설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사람들 곁에서 위험을 알리고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백설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챕터 7. 과거의 진실과 백설의 진짜 얼굴. 구조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문득 5년 전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었던 그날, 한국 구조팀이 왔던 일이요. 그들의 개가 특정 지점을 향해 짖었다는 제이든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알래스카 눈사태 사고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로요. 마이클, 5년 전 알래스카 사고 자료 좀 찾아줄래요? 조수 마이클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료를 가져다 줬죠. 먼지 쌓인 박스를 열자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어요. 보고서, 사진, 구조일지. 하나하나 넘기다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구조팀의 활동 기록이 있었어요. 그동안 외면했던,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자료였죠.
3월 15일 14시 30분. 한국 구조견 2마리 투입. 붕괴 지점에서 북동쪽 200m 지점을 집중 수색 요청. 하지만 미 측에서 해당 지역은 안전지대라며 거부.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5시 45분. 한국 팀 핸들러, 개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주장. 특히 흰색 진돗개가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짖음. 미 측 책임자, 시간 낭비라며 일축. 흰색 진돗개. 백설과 같은 색이었어요. 16시 20분. 공식 수색 종료 선언. 한국팀, 끝까지 북동쪽 수색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한국 개들이 가리킨 방향, 바로 그곳이 3일 후 데이비드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개들의 경고를 들었다면 혹시 데이비드가 하퍼 박사님, 뒤에서 제이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왔는지 제 옆에 서 있었죠. 5년 전 그 개들이 맞았어요. 데이비드가 있던 곳을 알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만약 그때 믿었다면 남편이 살았을지도. 제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한국 팀을 이끌었던 분이 저희 선배였습니다. 돌아와서 많이 괴로워했죠.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다고. 그 개는 네. 백설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구조견이었죠. 백설의 어머니. 저는 밖에 있는 백설을 바라봤어요. 녀석도 저를 보고 있었죠. 그 맑은 눈동자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든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백설의 어머니 사진입니다. 이름은 설이었어요. 정말 백설과 똑같이 생겼어요. 하얀 털, 날카로운 눈빛, 꼿꼿한 자세까지. 설이는 한국에서 수십 명을 구했습니다. 산사태, 지진, 화재 현장에서요. 그리고 해외 파견도 여러 번 갔죠. 하지만 알래스카가 마지막이었어요. 왜요? 그 일 이후로 선배가 은퇴시켰습니다. 걔도 트라우마를 겪거든요.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한 것에 대한. 저는 울었어요. 5년간 쌓아뒀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한국을 원망했고, 개들을 무시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는데. 사실 그들이 옳았던 거예요. 백설을 보낸 건. 혹시 저 때문인가요? 제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가 그러더군요. 못다 한 일을 아들이 마저 해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백설을 보냈습니다. 백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할랐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안해, 백설아. 내 엄마를 믿지 않아서. 그리고 너도 처음엔. 백설은 꼬리를 흔들었어요. 용서한다는 듯이. 아니, 애초에 원망한 적도 없다는 듯이. 시게루가 다가왔어요. 그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침통한 표정이었죠. 하퍼 박사, 저도 사과해야겠군요. 한국과 그들의 방식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우리 모두 틀렸어요. 과학이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생명 앞에서는 과학도 본능도 모두 필요한 거였군요. 그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의 무덤을 찾았어요. 5년 만이었죠. 백설도 함께였습니다. 데이비드, 이 친구가 백설이야. 널 구하려 했던 개의 아들이래. 바람이 불었어요. 백설의 하얀 털이 나부꼈죠. 마치 데이비드가 쓰다듬는 것처럼.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한국 팀이 그 개들이 옳았다는 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백설이 조용히 짖었어요. 위로하듯이, 혹은 약속하듯이. 더 이상은 놓치지 않겠다고, 꼭 지켜주겠다고. 무덤을 떠나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대신 백설과 함께 미래의 생명들을 지키기로. 백설의 진짜 얼굴은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용서와 화해의 메신저였으며 무엇보다 생명을 향한 순수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백설아, 내 엄마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주고 있구나. 고마워. 백설은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료가 된 거였죠. 그리고 일주일 후 마지막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의 끝자락, 때늦은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로키 산맥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봄눈이었죠. 아름답지만 위험한 죽음의 하얀 덫이었어요. 전 지역 눈사태 경보 발령. 모든 등산로 폐쇄. 센터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로 모니터링을 했죠. 백설도 쉴 새 없이 센터 주변을 순찰했어요. 그런데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부 설산의 등산객 12명 고립! 통신 두절! 대학생 산악회였어요. 폭설 전에 입산했다가 갇힌 거죠. 헬기도 뜰 수 없는 악천후였습니다. 구조대 편성. 융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저도 자원했어요. 그곳 지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제이든과 백설도 당연히 함께했습니다. 시게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퍼 박사 무리하지 마세요. 5년 전처럼.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백설이 있으니까. 우리는 폭설을 뚫고 북부 설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야는 10m도 안 됐고 바람은 칼처럼 날카로웠죠. 하지만 백설은 흔들림 없이 앞장섰어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마지막 교신 위치가 정상 부근입니다. 하지만 눈사태 위험 때문에 올라가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백설이 갑자기 서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쪽은 절벽이었는데요. 백설이 다른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이든의 말에 구조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쪽은 너무 위험해. 정규 루트로.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정규 루트 쪽에서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만약 그쪽으로 갔다면 백설을 따릅시다. 더 이상 이견은 없었어요. 우리는 백설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죠. 가파른 절벽을 돌아 숨겨진 계곡을 지나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넜어요. 놀랍게도 백설은 정확히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인데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구조대원 하나가 물었어요. 제이든이 대답했죠. 진돗개는 지형을 읽습니다. 바람의 방향, 눈의 상태, 심지어 산의 기운까지도요. 조선시대 병사들이 진돗개를 정찰견으로 쓴 이유죠. 4시간을 올랐을까요? 백설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눈 덮인 바위 틈새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바위 틈새에 만든 임시 대피소에 12명이 모두 있었죠.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릴 찾았죠? 우리도 여기가 어딘지. 대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죠. 하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따라오세요.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요. 백설이 다시 앞장섰어요. 하지만 날씨는 더 악화됐죠. 바람이 더 거세지고 눈도 더 많이 내렸어요. 그때 백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엎드리게 했죠. 옷을 물고 당기면서까지. 뭐야, 왜? 순간 머리 위로 굉음이 지나갔어요. 거대한 눈덩이가 우리 바로 위 사면을 쓸고 지나간 거였죠. 백설이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면. 이게가 우릴 구했어. 학생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산은 계속됐습니다. 백설은 마치 이 산의 주인처럼 길을 찾았어요.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루트를 선택하며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워 위험이 지나가길 기다렸죠. 그런데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또 다른 위기가 닥쳤어요. 거대한 빙하 틈인 크레바스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폭설에 덮여 있어서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돌아가야 하나. 그때 백설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눈을 파헤치더니 뭔가를 찾는 듯 했죠. 그리고는 특정 지점을 발로 두드렸어요. 여기. 단단해요. 정말이었어요. 백설이 찾은 곳은 크레바스 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눈다리였죠. 충분히 단단해서 건널 수 있었어요. 한 명씩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백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두가 안전하게 건너는 걸 확인했죠. 마침내 베이스 캠프가 보였을 때 모두가 환호했어요. 12명 전원 무사 귀환. 기적이었죠. 저게 정말 대단해요. 마치 산신령 같았어요. 한 학생이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백설은 마치 이 산을 다스리는 수호신 같았죠. 캠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박수로 우리를 맞았어요. 지역 언론도 와 있었죠. 12명을 구한 영웅견이네요. 인터뷰 좀. 하지만 백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제이든 곁에서 쉬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그때 시게루가 다가왔어요. 그의 눈엔 존경이 가득했죠. 하퍼 박사 인정합니다. 한국이 전수한 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설은 정말로 전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구조된 학생들은 백설 주위에 모여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한국에 이런 개가 또 있나요? 진돗개는 다 이렇게 똑똑한가요? 어떻게 길을 그렇게 잘 아는 거죠? 제이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개가 산을 잇는다고 믿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수백 년간 산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백설의 DNA에는 그 모든 경험이 새겨져 있는 거죠. 저는 백설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털 아래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이 작은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백설아, 넌 정말 대단해. 백설은 제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는 또 북쪽을 바라봤죠.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 수호자의 눈빛으로.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백설이 구조한 대학생 중 한 명이 재벌가 자녀였던 거죠. 그 가족은 센터에 거액을 기부했고 특별히 백설 산악 구조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의 지혜와 캐나다의 과학이 만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이드는 수석 트레이너로 임명됐죠. 백설은 당연히 프로그램의 상징이 됐고요. 첫 훈련견들이 한국에서 도착했을 때 백설은 선배답게 그들을 이끌었어요. 마치 어머니 서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제이든이 말했죠. 정말 그랬어요. 백설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한 마리 개의 능력이 아니었으니까요. 잊혀진 지혜의 가치, 겸손함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을 향한 헌신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과학과 본능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걸. 데이터와 직감은 서로를 보완한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네 발 달린 친구가 슈퍼컴퓨터보다 현명할 수 있다는 걸요. 백설은 여전히 센터를 지킵니다. 매일 아침 순찰을 돌고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할 때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죠. 사람들은 이제 백설을 설산의 수호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백설은 신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한국에서 온 충직한 전사일 뿐이죠. 캐나다 로키 산맥 어딘가에 오늘도 하얀 개 한 마리가 산을 지킵니다. 조선의 병사들이 그랬듯이 수백 년의 본능을 가슴에 품고서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백설 같은 존재들이 있는 한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조금 더 겸손해질 거라고,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워질 거라고요. 한국이 캐나다에 전해준 건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였고 숨쉬는 전설이었으며 네 발로 걷는 희망이었죠. 백설아 고마워. 그리고 한국이여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온 그 오랜 지혜를 이제 우리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 코리아였습니다. 다음에도 한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감동스런 해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더욱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